네, 맞지만 이과야 관통법회입니다. 지난주 명절 관계로 한 주를 쉬고요. 보름 만에 다시 맞지만 이과야를 관통하는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하나의 경을 공부하자라고 우리가 공부의 큰 원칙을 세웠는데 잘 해오다가 43번과 44번 교리 문답의 큰 경, 작은 경 두 개의 경에서 무려 13주를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요. 좀 서둘러서 오늘은 교리 문답의 작은 경 44번 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들, 그러니까 맞지만 이과야에 속한 대부분의 경들은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고 그 에피소드 안에서 어떤 주제를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는 이런 경인데 43, 44번 두 개의 경은 제목부터가 교리 문답의 큰 경, 작은 경 이래서 아주 심오한 교리의 영역을 취급하고 있는 경이기 때문에 그 깊은 주제를 우리가 시간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자세하게 의미를 추적해 가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좀 전에도 법부님들 말씀하셨지만 특히 상과 수라고 하는 이 관점, 심행은 상수다 라는 것이 심의 작용이 상과 수가 아니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타파하고 이 마음이 참된 것이 아니라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는 마음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을 되살려낸 것, 최소한 1600년 이전으로는 불교를 되돌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상수로서의 심행,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거는 한 3달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공부였다. 그리고 사실은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상과 수의 개념이 알려지니까 상수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위한 마지막 과정, 이 상수멸의 의미를 우리가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죠.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공부를 이어가기 전에 지난주 이야기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홈페이지 수업 보고의 요약한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수의 과정에서 전도된 상의 강도만큼 오염된 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상의 점진적인 소멸이 심의 청정을 이끌고 삼매 위에서 상이 소멸에 닿은 것이 상수멸입니다. 무명의 조건 지어진 상수의 과정에서 오염된 심이 생겨나는 것이 중생의 삶인데 상수멸에서는 무명의 조건에서 벗어나 청정한 심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경은 상수에 의한 심의 형성 과정에 이어 상수멸의 증득을 통한 깨달음을 설명합니다. 요거 이건 경에서 상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상수멸로 연결되는 이 부분, 경의 의도가 있다. 요 부분 설명했던 거죠. 한편 부처님은 인간에게도 신들에게도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기 위한 같은 가르침을 설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에게나 신들에게나 공통되게 적용되는 고멸을 위한 법이고 경과 율에 담겨 전승된다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이런 경에서 포함하고 있는 상수에 이어지는 상수멸, 요 부분에서 주제가 좀 확장되어 가지고 사리부타 상류따에서 사리부타 존재하는 초선으로부터 상수멸까지 같은 표현을 담고 있는 것. 사리부타 상류따를 보게 되면 모칼라나 상류따를 함께 보아야 하는 두 분의 상수지자. 그랬을 때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초선부터 상수멸에 대응하는 무상심해탈, 무상심삼매 이렇게 되는데, 모칼라나 상류따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하늘 사람들, 신을 만나서 법을 설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모칼라나 존자의 신에 대한 설법을 살펴보고, 또한 그렇다면 신에 대한 설법은 부처님은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부처님이 신에게 설법하는 그런 주제를 함께 이어본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게, 세상에서 경률론 3장의 전통을 주장하는 분들, 그래서 논장 아비담마가 부처님의 직설이다,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의 설명과는 좀 다르게 부처님이 신들에게 설한 가르침도 사실은 아비담마라고 하는 차별적인, 니카야에서 경에서 설해진 가르침은 낮은 가르침이고, 하늘 사람들에게서는 아비담마 논장은 수승한 가르침이다, 이런 구분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본 거죠. 부처님은 신들에게도 우리에게와 동일한 법을 설했다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주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수업 좀 되짚어 봤고요. 자, 이제 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4번 경의 9페이지입니다. 자, 9페이지 찾으셨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465번. 스님, 몇 가지 경험 수가 있습니까? 자, 상수멸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느낌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상수멸이 결국 뭔가요? 상의 멸, 누진,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해탈된 느낌, 해탈락, 열반락, 이런 느낌을 만드는 것이 상수멸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상수멸은 느낌으로 연결되는, 그러면 느낌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465번 이어지는 주제는 스님, 몇 가지 경험 수가 있습니까? 도반위삭하여 이런 세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 여기서 이제 이건 외다나라는 단어를 느낌으로 번역해도 좋고 경험으로 번역해도 좋은데, 우리가 인식의 과정을 볼 때 외입처라는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그럴 때 알고 어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래서 느낌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고 경험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스님, 무엇이 즐거움의 경험이고 무엇이 괴로움의 경험이고 무엇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입니까? 도반위삭하여
몸에 속한 것이거나 심에 속한 것인 즐거움과 편안함, 이것이 즐거움의 경험입니다. 도반위삭하여 몸에 속한 것이거나 심에 속한 것인 괴로움과 불편함, 이것이 괴로움의 경험입니다. 도반위삭하여 몸에 속한 것이거나 심에 속한 것인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것, 이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입니다.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몸에 속하거나 심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 이것이 즐거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자, 제가 거기 점을 찍고 분석경 3번을 참조하자라고 했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 관통법회에도 함께 하시니까 제가 말이 쉽네. 우리 지난번 앙구타라 니까야의 행복품을 공부하면서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죠. 그랬을 때 분석경 1, 2, 3번에서 보면 무엇이 즐거움의 기능인가? 신에 속한 즐거움, 신에 속한 편안함,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의 경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몸에 속한 거하고 신촉, 몸의 촉에서 생긴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죠. 또 심, 마음에 속한 거하고 의촉에서 속한 거, 이렇게 상세히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요 교리분답의 작은경에서는 이렇게 신촉에서 생긴 거, 의촉에서 생긴 거, 요런 구분은 생략을 했죠. 그냥 단순히 몸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 마음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 요거 락이다, 즐거움이다. 그리고 몸에 속한 괴로움, 마음에 속한 괴로움, 요거 괴로움이다. 그리고 불고불락에 대해서는 몸에 속한 것이거나 심에 속한 것인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것. 해서 불고불락, 평정,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표를 하나 드렸었어요. 이 표에서 보면 바로 분석경에서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 교리문답의 작은경에서 어떻게 좀 차이를 가지고 설명되고 있는가. 근데 그 차이라는 게 딱 그거예요. 몸에 속한 것을 말할 때는 신촉에서 생기는 것을 함께 말한다고, 분석경에서. 그런데 교리문답의 작은경에서는 그 신촉에 의한 거, 또는 마음에 속한 것을 말할 때 의촉에서 생긴 거, 요 부분을 생략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빼놓고는 우리가 앙구타라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한 느낌 이야기 그대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여기까지, 요 정도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느낌이라는 것은 이렇게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그러니까 락고 불고불락이 있고, 그것이 5가지 기능,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으로 펼쳐지는 그 부분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사실은 경은 아주 재밌는 주제들을 말해주는데,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페이지. 그러면 스님, 즐거움의 경험은 어떤 즐거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의 경험은 어떤 즐거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은 어떤 즐거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자, 3가지 느낌에 대해서 그거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도반위삭하여 즐거움의 경험은 유지되면 즐거움이고 변화되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경험은 유지되면 괴로움이고 변화하면 즐거움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은 알면 즐거움이고 모르면 괴로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법부님, 요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해요? 매력과 위험.
뭐 그렇게 봐도 좋겠죠. 이게 즐거운 느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면 매력인데, 사실은 이게 그 매력 뒤에 숨어 있는 위험,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성질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즐겁다라는 요 상태가 달라지면, 물론 뭐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경험이 더 좋은 느낌으로, 더 높은 즐거움으로 변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즐거움 자체를 놓고 즐거움이라는 상태의 변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하고 즐거운 상황이 그 즐거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하면 어떻게? 즐거움을 잃는 거죠. 그런데 즐거움과 대응하는 그 상태를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의 경험은 잘 유지되면, 지속되면 그대로 즐거움이야. 그러나 그것이 변하면 괴로움이야. 이렇게 말하죠. 괴로움의 경험이 유지되면 괴로움이고 변화하면 즐거움이야. 이건 뭐 더 말할 게 없죠. 즐거움이라는 그 상태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다른 상태, 즐거움이 되는 거죠. 괴로움, 즐거움. 자, 그 다음에 박진영 부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 있어. 지금 보면 즐거움은 변함은 괴로움이거든. 괴로움은 변함은 즐거움이거든. 그런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불고불락의 느낌, 요거는 느낌에 일어난 사라짐, 그게 매력 해방, 그게 그걸 모르면은 그게 사실 무명이라지. 그래. 무명 괴로움의 뿌리지. 뿌리지. 그래서 알면 즐거움이고 모르면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요거, 그 자체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내가 볼 때는 지금 법우님이 답을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자체를 요 표현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느낌의 어떤 그 변화 상태, 변화 상태를 우리가 알면은 거기에 매이지 않잖아요. 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뭐 즐거움이 행복이지. 그래. 그게 우리가 이제 먼저 요 그림 있었잖아요. 2차 인식 심행은 상수에서 심을 형성하는 작용. 이래서 수, 락고 불고불락의 수의 상이 어떤 상이 선택되어서 인식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무명과 탐진 이렇게 나가잖아. 요런 상태에서 사실은 상락아라고 하는 요런 상이 뭐예요? 요게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전도된 상이잖아. 요 전도된 상락아의 상을 다른 말로 하면 번뇌인데, 번뇌 중에 어떤 번뇌야? 무명루.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다 모른다라는 요 얘기가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법우님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구체적 의미로는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것이 무언지 안다라는 것. 삼법인이야. 무명무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느낌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상락아라고 하는, 무상한 줄 몰라서 항상한 줄 아는 요런 상이 참여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게 뭐야? 무명을 만들잖아.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불고불락의 느낌이 무상고무아라는 이 존재의 실상, 삼법인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참여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고불락의 느낌이 실상이 무엇냐?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무하다. 요렇게 알지 못하는 게 상락아라고 하는
무명루가 참여해서 무명을 만드는 거잖아. 그거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알면 즐거움이다 라는 요거는 뭐야? 이제 불고불락의 느낌이라는 것이 무상고무아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상 그대로를 아는 거죠. 삼법인이라는 그 원리 이치를 아는 상태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선 뭐가 생겨요? 이제 무명루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니까 무명 대신 명이 생겨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알면 즐거움이고 모르면 괴로움이다 라는 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돼? 알면 무명이 생겨나지 않고 명이 생겨나잖아. 명이 생겨나면 그 위에서 탐진 대신 무탐무진이 생겨나잖아. 그러면 무탐무진 무치라고 하는 무위적인 삶이 실현된 거잖아. 무위적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고가 생기나요? 고멸이 생기나요? 고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저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가 락과 고의 대응관계는 변하면 괴로움이 되고 변하면 즐거움이 된다 이거야 뭐 문제가 아니지. 그런데 갑자기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을 놓고 알면 즐거움이고 모르면 괴로움이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가 참 잘 안 와닿았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루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무상고 무아의 상이 참여를 해서 무명이 아니라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을 말하는 거야. 명이 생겨나면 무탐무진이 2차적으로 생겨나니까 무탐무진 무치라고 하는 유위적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러한 삶의 결과는 즉 알면 아는 상태에서 전개되는 삶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고멸이요 행복이요 이래 되는 거죠. 그러나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명루의 참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명루가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면 그 위에서 탐과진, 탐진치라고 하는 유위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 유위적인 삶의 결과는 괴로움이요. 그래서 모르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박혜희 부부님, 네. 이해되죠? 네, 그 다음을 어떻게 답을 아셨죠? 대단하십니다. 그래? 나는 박진영 부부님이 이 답할 줄 몰랐어. 멘토 싶다니까요. 오, 네. 멘토야 길을 하게. 자, 사실 요거 불고불락의 느낌에 대해서 알면 즐거움, 모르면 괴로움 요 부분은 참 좀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석하면 타당하죠. 예, 그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은 서로 변화하면 그게 된다라는 대응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의 대응 관계 밑에서 자 우리가 보통 락, 고, 불고불락 이럴 때 많은 느낌 경 같은 59번 경인가요? 맞지만일까요? 이래 보면 느낌이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요런 주제를 가지고 스님하고 제가 구간에 그 의견 충돌이 있었죠. 그때 답은 뭐예요?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은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 성취되는, 사실은 제4선을 대표하는 개념이 불고불락이잖아. 네. 제4선이라고 하는 높은 삶의 높은 수행의 결과에서 생겨나는 느낌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은 락과 고 2개예요. 이렇게
우다희 스님은 주장을 하고 나 부처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반짝강가 건축가는 나도 부처님한테 들었습니다. 느낌을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틀린 게 아니죠. 어떤 관점에서 말하느냐. 포괄적으로 말하면 락고 불고불락이 있어. 아니 우리 삶이 뭐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로만 사나? 우리도 잘 공부하고 수행하면 제4선이라는 높은 경지에 가서 우리도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 그러나 보통의 측면에서 말하면 그저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은 즐거움과 괴로움 두 가지 느낌이야. 이것도 또 부처님이 경우에 따른 그렇게 설하시지.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이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요거는 락과 고라고 하는 보통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밑에 있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삶의 저 밑에는 있어. 그런데 그 위에 락과 고라고 하는 좀 더 표면적으로 경험되는 느낌이 위에 덮여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락과 고의 영역을 다 걷어내야 비로소 밑에 있던 불고불락의 느낌이 드러난다. 평정,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즐거움과 괴로움은 일단은 조금은 표면적이야. 표면적으로 경험되는 이 두 가지는 즐거움이 변하면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면 즐거움이 된다 라고 설명한 거죠. 그런가 하면 요것보다 좀 더 내면적으로 경험되는, 그러나 즐거움과 괴로움에 가려가지고 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게 괴로움도 즐거움도 아닌 불고불락. 네, 요렇게 1단계, 2단계 요렇게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태를 일단 보고 그러기 때문에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은 명으로 연결되면서 무명하고 대응하는 뭐 요런 관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즐거움은 변하면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은 변하면 즐거움이 된다. 불고불락이란 느낌은 알면 명이고 모르면 무명이다. 요런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변해서 대응하는 거하고 알고 모름의 차이로 대응하는 요 차이가 이게 그러니까 수평한,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있지 않고 이런 좀 더 내적으로 경험되는 거, 표면에서 경험되는 거, 요런 차별로 설명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또 이어갑니다. 그러면 스님, 즐거움의 경험에 의해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괴로움의 경험에 의해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 의해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합니까? 이제 여기서 느낌이라고 하는 거에서 주제가 어디로 가요? 잠재 성향이라는 개념으로 가죠. 잠재 성향이 박소연 법부님, 잠재 성향 이러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아직 법부님 이제 여기에 공부가 접근이 안 돼 있지? 이렇게 누적돼 있는 거? 그래. 잠재되어서 쌓여 있는 거.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뭐 법부님은 공부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야. 근데 조금 더 쌓아가기로 하고, 박진영 부부님, 이 잠재 성향이라는 거, 잠재 성향을 말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측면을 말할 수 있나요? 식이 머무르면, 그래. 식이 머무르면 그래. 잠재한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잠재성이 그래.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유위에서
즉 탐진치의 영역에서 행위가 진행되면 이제 유위적인 행위고, 이 유위적인 삶은 식을 머물게 한다.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래가지고 이제 삶의 누적을 말하잖아. 그런데 또 경은 어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식이 머물기 위한 선행 아니면 전제 조건이 상이 잠재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상이 잠재하면 식이 머물고, 상이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잠재 성향이라는 게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는 걸로 전도된 영역의 상, 번뇌, 잠재 성향, 이게 몸통으로는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위적인 삶에서는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잖아. 그러면 이 상이 다른 말로 하면 잠재 성향이야. 그러니까 잠재 성향이라는 것은 그게 뭘까? 라고 말하면 바로 행위가 유위적으로 탐진치의 영향, 번뇌의 영향 위에서 몸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그런 유위적 업의 결과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죠. 행위를 재현하기 위한 경향이 잠재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면 그래서 박수님 부부님 그 말 들어봤을 거야. 죽으면 버릇 가져가는 거지 뭐. 죽으면 습관 가져가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 내가 했던 행위다. 그래. 그런 이제 버릇, 습관 요런 이야기가 이제 이게 이제 그 강의하는데 보면 나와요. 어떤 분들의 강의 보면 결국 죽음은 가져가는 게 뭐냐? 버릇 가져가는 거지 뭐, 습관 가져가는 거지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잘 그 의미를 따져보면 그게 이런 측면을 말하는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버릇이라는 게 뭐야?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하나의 행위가 내가 행위하는 어떤 경향이어가지고 그냥 특별한 그 깨어있음 위에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가, 먼저 했던 행위가 그대로 반복되는, 이렇게 되면 그것을 버릇이라 말하고 습관이라 말하고 그러잖아. 그럼 그게 뭐냐 하면, 하나의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다음에 다시 그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버릇 습관을 설명을 하자면 그래야 되는 거야. 나의 행위가 탐진치 위에서 이루어지면, 즉 유위적으로 행위한다 업을 지으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려는 경향이 내면에 쌓인다. 이렇게 행위를 재현하려는 어떤 경향이 나의 내면에 쌓이는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상이라고 하잖아. 대승에서 이게 수행하는 과정을 수습이라 수습. 그래. 습관을 담는다. 그래. 그것도 타당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으로의 상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상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바로 이런 앞선 행위가 탐진치에 의한 유위적 행위가 행해지면, 이거는 부처님이 말하는 거 외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외의 측면이 아니고 내 삶을 부처님이 보아서 알려주시는 내용이거든. 행위를 하는데 탐진치 상태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반복하려는 경향이 쌓인다 이거야.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쌓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잠재. 선생님, 그건 업이 아니에요. 그게 습관 같은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 선업. 그러니까 이제 그 업에 의해서 그 업을 반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쌓인다. 그런 거지. 선생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요번 생에 가고 다시 사람으로 온다면 그게 자기가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누적돼 있는 거죠. 아, 그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네. 삶의 메커니즘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경향으로 잠재하는 거는 죽을 때 안 가져가. 전혀요. 아, 죽을 때는 네. 이 상이라는 것도 명색에 속하는 거잖아. 네. 명색은 버려지고 식만 가거든. 식, 마음만 이제 윤회를 하거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그 행위를 하는 그 행위의 어떤 과정을 상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음 생으로 연결이 안 되나? 이건 아니죠. 식이 머무는데 우리 존재경 1, 2번 나오죠?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한 측면으로는 식이라는 마음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세상에 머문다라고 해서 이게 쌓여가지고 윤회하는 그 마음이 되잖아? 그런데 존재경 2번에서는 바로 그 자리 식이 머문다라는 고기에서 의도와 소망을 합니다. 의도와 기대. 기대, 소망. 예, 아니지. 의도, 기대, 지향 가운데 지향 빼고 앞에 두 개. 의도와 기대라는 두 가지가 이 식이 머물 때의 식의 속성으로 같이 머물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행위를 했느냐, 업을 지었느냐 하는 게 상으로 잠재한 거는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만, 그죠? 명색은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식이라는 이 마음이 이 삶의 과정에 대한 알미여, 식이라는 이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이 머물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머무느냐 하면 그 행위의 출발 자리에 있는 어떤 의도로 행위를 했을까? 무엇을 기대하고 행위를 했을까? 바로 그죠? 윗닦아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 있잖아. 요 의도와 기대라는 것을 성질로, 속성으로 식이 머문다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나의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을 살아가잖아. 그럴 때도 다음 생 입장에서는 전생의 마음, 그죠? 다음 생 입장에서는 전생의 마음이 단지 이렇게 살았다라는 삶의 과정에 대한 알만이 아니고 그 삶의 과정의 출발 자리에 있는 의도와 기대를 성질로 하는, 속성으로 하는 식이 전생의 식으로 쌓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은 버려지지만 이런 의도, 기대의 측면에서 식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 하는 것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 가지. 그리고 요거는 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중생의 삶, 탐진치, 무명과 가래, 번뇌, 하여간 이런 유의적인 삶에서는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누적되는 거야. 그거를 잠재한다라고 말하고, 그거를 부르는 말이 잠재 성향이고 상이고 번뇌고 그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잠재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경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즐거움의 경험에 의해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합니까? 괴로움의 경험에 의해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합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 의해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즐거움에 대해서, 즐거움에 의해서, 괴로움에 의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에 의해서 어떤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것일까? 라고 말할 때 이제 답이 도반위사가요. 즐거움의 경험에 의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괴로움의 경험에 의해 저항의 잠재 성향. B가 9살이야. 그렇죠.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 의해서 아위자 아우사에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네. 무명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되죠. 자, 이렇게 일단 이제 답이 되었어요. 요거를 내가 오늘 경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림을 잘 안 그리고 있는데, 방금 제가 그 잠재 성향이 무엇냐라고 하면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유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쌓이는 거다. 요거 잠재라고 하고 잠재 성향, 번뇌, 상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이 잠재 성향 즐거운 느낌으로부터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긴다 라고 하는 요 과정은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잠재 성향이라고 말할 때는 딱가 안에서 전개되는 느낌에 의해서 탐진 무명이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면 유의적인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잠재하는 요거죠.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요거 그림으로 그려서 저기 수업 보고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사실은 그림을 그려오려고 했는데 그리기가 어려워가지고 못 그렸어. 제가 이제 뒤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 그림을 가지고 말할 때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에 식이 인식을 하는데 상이 번뇌로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그럴 때에 즐거운 느낌에는 번뇌가 상나가라는 무명루 위에서 상나가 정의 정상이 욕생 무색 되죠. 그리고 욕은 용루 소유의 번뇌가 되고 색상과 무색상은 합해서 유루 존재의 번뇌가 되죠. 요렇게 이제 참여를 하잖아. 그러면 즐거운 느낌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요 선을 그어가지고 단계를 이렇게 그려준 거거든. 즐거운 느낌은 상나가라고 하는 무명루는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욕색 무색이라고 하는 정상이 참여해가지고 무명 위에 탐을 만들죠. 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탐이 만들어지면 그 탐의 영향 위에서 행위를 해가지고 잠재를 하는데 뭐가 잠재한다고? 그때 잠재하는 게 탐의 잠재 성향이다. 그러면 탐의 잠재 성향이라는 것은 느낌으로부터 잠재되는 이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탐이 만들어지고 탐에 의한 행위를 재현하려는 것으로 잠재 성향이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긴 거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괴로운 느낌에는 상나가라고 하는 무명루는 깔려있는 상태에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의 상이 참여하죠. 저항의 상이 참여해서 진을 만들고 진에 의해서 오염된 업을 지으면 진의 잠재 성향. 그런데 그거를 저항의 잠재 성향 이렇게 말하죠.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그런가 하면 불고불락의 느낌. 요 불고불락의 느낌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락고의 문제 이전에 내적으로 있는 거죠. 그 불고불락의 느낌은 탐에 의해서, 그러니까 탐에는 정상이 작용해가지고 탐이 생겨서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기고, 고에는 저항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행위에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생기는데, 여기에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락고 이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정상 저항의 상 이전에
무명루라고 하는 상락아인 무명의 상만 작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상락아가 작용을 하니까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은 논외고 무명에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무명루, 무명의 잠재성향이 잠재한다. 종합적으로 다 비유리장애죠. 비유리장애. 그렇지. 이제 그 얘기 이제 계속 나올 거야.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내가 오늘 하여간 경을 끝내려니까 그림을 다 못 그리게 써서 그래.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충분히 이해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건 요 그림을 통해서 잠재 성향이 생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어서 여기서 하여간 내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느낌도 불고불락과 락고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상도 상나가의 상, 무명루하고 정상, 저항의 상이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참여를 하죠. 그래서 생겨나는 것도 무명과 탐진이라고 하는 이중적 상태로 생겨나죠. 그래서 각각이 이중적으로 전개되면서 잠재 성향을 생기게 한다. 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은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스님, 모든 즐거움의 경험에 의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모든 괴로움의 경험에 의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 의해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합니까? 자,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런 느낌 경험을 말하고 거기에 각각 탐, 저항,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한다 이랬거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든지 다 잠재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어떤 거든지 다 잠재할까요? 해탈락, 열반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방금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이 유위적인 중생의 삶의 과정에서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 잠재한다 이랬거든. 그런데 명과 무탐무진, 그래서 무탐무진 무치의 무위적인 삶에서는 어때요? 이 행위를 재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우리 꿀과자경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상이 잠재하지 않는 삶, 이게 완성된 삶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질문은 즐거움과 괴로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느낌이 모두 다 이렇게 잠재 성향을 잠재시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도발위삭하여 모든 즐거움의 경험에 의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로움의 경험에 의해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 의해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경험된다 해도 잠재시키지 않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바로 지금 박보부님 말씀하셨지만 해탈된 상태, 해탈된 아라한의 입장에서 락고 불고불락이 있겠죠. 박희애 법부님. 네. 그러면 해탈된 아라한이 행복을 경험한다 이거는 될 텐데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건 어떤 게 있어? 아라한도 괴로움을 경험하나?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구체적인 경험. 그래. 우리가 그 아라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공에 대한 작은경에서 나오죠. 그 번뇌가 다 부서져서 해탈했다 깨달음이 성취되어도 그러나 몸을 조건으로 하는 문제 상황들은 남아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불교에서 진정한 완성은 뭐예요? 이 몸을 내려놓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음을 통해서 완전히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라한도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몸을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은 있다. 요거죠. 그러나 그런 괴로움에서도 아라한은 저항의 잠재 성향을 잠재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깨달음의 영역에서는 잠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님, 즐거움의 경험에서 무엇이 버려져야 하고 괴로움의 경험에서 무엇이 버려져야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서 무엇이 버려져야 합니까? 도반위삭하여 즐거움의 경험에서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고 괴로움의 경험에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즐거움을 느낄 때, 즐거움을 경험할 때 어떤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나요? 여기서는 생겨나는 게 탐의 잠재 성향이니까 당연히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죠. 여기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고 여기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해. 생겨나는 게 버려지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스님, 모든 즐거움의 경험에서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고 모든 괴로움의 경험에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합니까? 요거 앞에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락고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 경험 가운데는 잠재시키지 않는 락고불고불락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재시키지 않는데 버려야 할 게 없지. 이제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 요 한 단락이 나와요. 도반위삭하여 버려져야 합니까? 라고 했죠. 질문을 했죠. 도반위삭하여 모든 즐거움의 경험에서 탐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로움의 경험에서 저항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반위삭하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것에 의해 여기서 그것이 뭐야?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것에 의해 그거죠. 그것에 의해 탐을 버립니다. 탐을 버리니까 그때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도반위삭하여 여기 비구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성자들이 지금 성취에 머무는 그 경지를 나는 언제 성취하여 머물 것인가 라고 이렇게 최상의 해탈에 대한 갈망을 확고히 할 때 갈망의 조건을 원인으로 고뇌가 일어납니다. 그것에 의해 저항을 버립니다. 어떤 고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갈망하는 그대로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에서 숙고하기를 성자들의 그 경지를 나는 언제 성취할까? 하는 자체가 고뇌인 거야. 그러면 그러한 것에 의해서 높은 경지를 보는 삶이다 보니까 이제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항을 버린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때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저항을 버리니까 저항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반위삭하여 여기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것에 의해 무명을 버립니다. 그때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요 얘기는 뭔가요?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면 그것 때문에 무명이 버려진다. 무명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무명을 버린다. 그러면 무명이 버려지니까 무명의 잠재 성향은 잠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공부 중에 뭐 앞에 이야기는 사실 뭐 제가 좀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쉬웠겠지만 뭐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공부를 하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야 사실. 뭐 정해진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요 단락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명은 알면 즐거움이고 모르면 괴로움이다 라는 요 부분을 이해한 거 엄청 크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요 부분인 것 같아.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즐거움과 괴로움과 불고불락 여기서 모든 경우에 탐, 저항, 무명의 잠재 성향이 버려져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앞에서 내용을 보면 버려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생겨나지 않으니까 버릴 게 없다. 이 얘기였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서는 언제 또는 어디에서 잠재 성향이 생겨나지 않느냐? 요 문제가 되죠. 언제 어디에서 잠재 성향이 생겨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는 생겨나지 않으니까 버리지 않아. 버릴 게 없어. 요런 답이 나오겠죠. 그 얘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박희애 부분이 경은 이 언제 어디에서라는 데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나요? 제4선 제4선. 제4선에서 어떻다고? 생겨나지 않. 뭐가? 제4선은 무명을 버리네. 그죠? 무명을 버리네. 무명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하지 않다 이거지. 왜? 생겨나지 않으니까 버릴 게 없어. 그러니까 무명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생겨나지 않으니까. 근데 요게 지금 이 단락의 내용이 전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박소연 부부님, 여기 지금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면 그것에 의해 무명을 버린다 그랬거든? 그래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않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어려웠어. 오늘 주제는 참 어렵지. 정말 저는 어려워요. 예, 오늘 주제는 어려운 주제야. 이럴 때는 그냥 듣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뒤에 그때 들은 그 공부가 이거구나 하고 토대가 돼줄 거야. 박진영 부부님 뭐가 있죠? 무명이 됐어요? 제4선? 아니 지금 이제 요 단락에서 탐에도 저항도 있고 뭐 탐에도 다 있잖아요. 저항도 버리는 거 있고 저항도 버리고 탐도 버리고 이 책에 다 말합니다. 요 얘기지. 지금 박지혜 부부님 제4선에서 내가 지금 언제 어디에서 잠재 성향이 생겨나지 않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박지혜 부부님 제4선입니다. 그런데 제4선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생겨나지 않으니 버릴 게 없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지금 박지혜 부부님 얘기는 이거죠. 초선이라고 하는 초선이라는 경지가 지금 제시된 거지. 앞에서 요걸 보면 돼.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것에 의해 이것을 버립니다. 요 문장이야. 지금 경에서 보면 지금 박 부부님 말씀하신 거는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것에 의해 무명을 버린다. 그러니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릴 게 없다. 근데 그 위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것에 의해 탐을 버린다. 요게 하나 더 있잖아. 초선에서 탐이 생겨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탐의 잠재 성향이 그래. 잠재 성향이 탐이 없으니까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할 일이 없어. 잠재하지 않으니까 탐의 잠재 성향을 버려야 할 게 없어. 요 얘기죠.
그럼 요걸로 끝인가? 저항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요게 나온 거죠. 저항이 오래됐네. 저항이. 초선이라는 경지에서 탐을 버린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탐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상태에서 비구가 어떻게 숙고를 해? 성자들이 지금 성취에 머무는 이 경지를 나는 언제 성취에 머물 것인가? 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저항을 벌인다. 라고 해서 탐에서 같은 자리, 언제 어디? 같은 자리에서 먼저 탐이 버려지면 그 탐이 버려진 그 상태에 연결된 상태로 저항을 벌이는 거야. 저항을 벌이니까 저항의 잠재 성향이 안 생기고 버릴 게 없지.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요게 지금 요 단락의 이야기고 나는 요 단락을 해석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 그러면요, 박예고부님,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 탐이 다 없어지나? 아니요. 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아니겠죠. 네. 조선만큼 없어지지. 그래,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니까 욕계의 형편, 욕탐이라는 게 다 제거가 되죠. 그러나 어쨌든 욕탐이라고 하는 탐에 속한 일부가 초선에서부터 없어지죠.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게 수행자가 박소연 부부님 초선을 성취하세요. 그리고 초선만 성취에 머물고 계세요. 그러면 초선에 해당하는 탐이 없어질 거예요? 욕탐이 제거될 거예요? 요 상태로 그만큼만 하세요? 요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초선이라고 하는 요 때부터 박소연 부부님 4년초 수행에 잘 따라가면 초선을 성취하게 됩니다. 초선을 성취하면 그때 욕탐이라고 하는 탐의 일부가 버려집니다. 그리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 일은 수행의 과정은 당연히 박수영 부부님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일을 가르침에 따라서 잘 실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법의 윗바사나로 사마타 윗바사나로 단계 지어진 만큼 가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제2선으로 올라가고 제3선 이렇게 쭉 더 높은 산매로 올라가겠죠. 더 높은 산매를 올라가면서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는 그만큼의 탐이 제거될 거고, 그래서 공무변출에 올라가면 색탐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고, 더 올라가서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 상수멸까지 가게 되면 이제 탐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겠죠.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게 박부모님 초선만 성취해 머물면 돼 요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때부터가 탐이 버려지는 과정이야. 요걸 보아내는 게 가장 어렵고 핵심이야. 안 그러면 초선만 성취해서 머물면 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한다고. 그러면 이 경을 바른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초선부터라는 요 개념. 그러면 요 부분 일단 탐과 그러니까 탐의 잠재 성향과 저항의 잠재 성향. 요거는 그대로 올라가면 탐과 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과 진, 탐의 잠재 성향과 저항의 잠재 성향 그 연장선에서 탐과 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경지로부터 단계적으로 버려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뭐야? 제4선을 성취하면 무명. 그럼 무명이라는 건 이건 어떻다는 거야? 무명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단계,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단계, 제4선에 닿지 못한 이전의 상태에서는
탐과 진은, 즉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은 단계적으로 초선에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지만, 버려지기 시작하지만, 무명의 잠재 성향, 그래서 무명이라는 요거는 초선, 제2선, 제3선까지의 과정에서는 안 없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무명의 잠재 성향, 무명이 버려지기 시작한다. 이것도 역시 거기서 다 버려지는 건 아니죠? 무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끝나? 좀 전에 우리 탐과 진, 탐의 잠재 성향, 저항의 잠재 성향은 초선부터 색계, 무색계라는 색탐, 초선을 성취하면 욕탐 없어진 거고, 공무변조를 성취하면 색탐 없어진 거고,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서 상수멸에 들어서면 무색탐까지 없어진 탐 전체가 일시적이지만, 그죠? 삼매라는 그 제한적 시간 동안 없어진 거지만, 어쨌든 상수멸에 가면은 탐은 완전히 해소된 거야. 진도 완전히 해소된 거야. 진은 그보다 좀 더 빠르지. 그런데 상수멸에서 마지막 하는 일이 뭐야? 사실은 무명이라고 하는 요 놈이 아직 남아있잖아. 그 무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 경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탐과 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놈이야. 그러다 보니까 초선에서 탐진이 버려지는 것과는 다르게 더 높은 단계, 제4선을 성취해 머무는 그때부터 무명은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상수멸에서 상수멸을 성취하면 탐진은 다 없어진 거지. 그러나 무명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혜로서 보아. 그죠? 바로 그것 때문에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그러면 그때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다 하는 번뇌가 용루, 유루 이런 소유의 번뇌요 존재의 번뇌가 그때 다 한다? 아니죠. 그건 이미 앞에서 다 한 거죠. 마지막 무명루 상락아라는 이 전도된 상, 이 경향, 무명의 경향, 무명의 잠재 성향, 이게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마지막 남아있는 상락아의 번뇌까지, 즉 무명의 번뇌까지 다 소멸되는 게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거기서 지혜로 보아 번뇌 다한다. 요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요 표현을 썼지. 이중적이다. 우리가 하여간 제가 약간 앞에서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요 얘기하면서 바로 요거 불고불락이 밑에 있고 좀 더 내적인 거, 그죠? 좀 더 심층적으로 있는데 그 위에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느낌이 표면적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러니까 내면에서 경험되는 불고불락의 느낌은 다 즐거움과 괴로움의 느낌이 위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경험 못한다. 이거 다 걷어내야 제4선에 가서 불고불락의 느낌이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뭔지 우리가 저렇게 말하는 거와 같아. 그 소유와 존재 이럴 때 욕계 중생은 존재를 소유가 더 씌우고 있기 때문에 소유가 더 씌우고 있는 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해. 존재를 보지 못하는 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다 라는 요 관점을 제가 굳이 강조를 한 게 조금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 초선부터 어디까지? 상수멸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그죠? 초선에서 상수멸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탐의 잠재 성향과 저항의 잠재 성향. 그래서 탐과 지는 해소가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제4선이라고 하는 좀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야 그때부터, 자, 초선부터는 위에 있는 2차적인 게 해결된다면 제4선 가서 불고불락 밑에 있는 2차적인 것이 해결되어서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 그래서 그 완성은 결국은 탐과 지는 상수멸을 성취하는 그 시점에서 없어지지만, 무명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서 번뇌다한. 번뇌다한다는 말을 뭐라고 해요? 누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진명, 누진통, 이걸로 깨닫는 요 과정을 말해주죠. 요렇게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요 부분 때문에 제가 하여간 이 단락을 해석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서 바로 요 얘기를 하려니까 단마딘나 스님하고 위사카 제가승자 두 분 간의 대화가 이렇게 상과 수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데에서 그 연장에서 상수멸을 가고 그 상수멸에 이어가지고 느낌을 얘기하고 그 느낌이 잠재시키는 것을 말하고 그 잠재되는 것이 어떤 느낌에서나 다 잠재하나? 아니요.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열반이라는 깨달음에 의한 해탈락, 열반락, 이렇게 잠재시키지 않는 느낌도 있어. 그러면 그러한 잠재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면 언제 어디에서 그게 만들어지나?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설명이, 그러니까 이중적 구조에서 위에 있는 2차적인 느낌인 락과 고는 초선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버려지기 시작해서 상수멸을 성취해 머무는 그 상태, 상수멸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일단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의 삶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제4선을 성취해 머문다 라는 더 높은 경지부터, 그러니까 뒤늦게, 2차적이니까 뒤늦게 시작해서 무명이 버려지기 시작해서 마지막은 누진통 또는 누진명, 상수멸을 성취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하는, 그러니까 상수멸을 성취함으로써 해결되는 거하고 상수멸을 성취한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끝장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여간 이중적 구조에 의한 잠재의 여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이렇게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세 가지 느낌이,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더 내재된 거고, 표면적으로 락과 고가 있어서 이게 이중적 구조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잠재시키는지, 그 잠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이중적인 토대 위에서 해결된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말하자면 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제 두 분 간의 대화는 상수로 힘이 생겨나는 데부터 출발해서 그 상수멸까지가 설명됐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설명되면 그 느낌을 통해서 잠재하는 것. 그러나 느낌이라 해도 잠재하지 않는 완성된 경지가 있어. 이걸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완성된 경지, 그러니까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을 대상으로 잠재하는 것들이 어떤 경지별로 시작해가지고 그 잠재하지 않는 경지를 이룹니까? 요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이죠. 이렇게 보셨고. 자, 그러면 이제
10분 남았네. 나머지는 이제 좀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아. 박진영 부분이 우리 운나바 바라문경 알잖아요.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기능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라고 할 때 만호, 의를 의지한다. 이때 의는 안이비설신의의 의가 아니고 심의 식이라고 말할 때 심과 의가 몸과 함께한 상태의 식과 심이죠. 식과 심이 몸과 함께한 상태를 의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5가지 기능, 몸이 가지는 이 인식의 기능은 의라고 하는 만호, 의라고 하는 마음을 의지하고, 그러면 만호는 사띠를 의지하고,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하고, 열반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질문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자, 이제 466번입니다. 그러면 스님, 즐거움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가요. 즐거움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괴로움의 경험입니다. 요 얘기해주고 있죠? 즐거움과 괴로움은 괴로움과 대응하고 괴로움은 즐거움과 대응하죠. 그래서 즐거움은 유지되면 즐거움이고 변하면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유지되면 괴로움이고 변하면 즐거움이고, 이렇게 앞에서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스님, 괴로움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괴로움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즐거움의 경험입니다. 라고 요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중 구조를 갖는다. 라고 할 때 2차적인 자리, 락과 고는 서로가 대응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요, 고와 고멸, 고와 락 이렇게 말할 때 손바닥의 앞뒤와 같아가지고 즐거움이, 그러니까 괴로움이 소멸하면 그게 즐거움이지, 괴로움과 즐거움과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대응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도반위사카요. 그러면 스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에게 대응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주제가 달라지죠. 락과 고, 또 불고불락이라는 느낌, 경험을 말하는데, 이제 이 경험에서 락고의 대응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불고불락이라는 더 내적인 이런 느낌 경험에서는 바로 이런 거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는 몸이라는 기능이 마음을 의지한다 라고 현상을 말해준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삶이 향상하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띠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띠, 해탈, 열반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지관계를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락고 서로 대응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불고불락을 말하면서 이제 이 불고불락이라는 것이 무엇과 대응하느냐 라고 할 때, 여기서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을 인식할 때 이 상이 참여해가지고 무명이 생겨나는 요런 관계로, 사실은 이거는 말하자면 락은 탐과 대응하고 고는 진과 대응하고 요런 이야기가 함께 되는 건데, 지금 경에서는 그런 대응보다는 락과 고가 서로 대응한다, 상반된다, 요거를 더 중요하게 말해준 거야. 그리고는 불고불락이 무명과 대응한다. 요렇게 메커니즘적으로 마치 의가 사띠를 의지한다, 이렇게 전환되듯이 불고불락은 무명과 대응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스님, 무명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무명에게 대응하는 것은 명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지금 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명과 탐진, 이런 중생들의 영역,
그러한 삶에서는 잠재 성향이 잠재하는데 모든 경우가 잠재합니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잠재하지 않는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1차적인, 그러니까 이중 구조 가운데 아래층 이거기 때문에 무명과 대응한다 라고 하고는 무명이라는, 박수현 부부님, 무명이 교리적으로 어떤 자리에 가장 어떤 데에 나오지? 12연대. 그래, 12연기의 출발 자리가 무명이잖아. 네. 그러면 무명이 생겨난다라는 얘기는 뭐야?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위 해서 생노사까지 무명 때문에 생노사라는 삶의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러므로 연기적 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중생의 삶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불고불락이 무명과 대응한다라고 말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그런데 그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기적 중생의 삶을 어떻게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할까라는, 마치 의가 삿띠를 의지해서 해탈을 의지해 나가는 것과 같이 삶의 향상의 측면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스님, 무명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입니다 라고. 중생의 삶에서는 무명이 생겨나지만 이제 그 무명과 대응하는 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탈된 삶, 깨달음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러면 스님, 명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명에게 대응하는 것은 해탈입니다. 그러면 스님, 해탈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해탈에게 대응하는 것은 열반입니다. 자, 요거 의가 의지하는 게 삿띠고, 삿띠가 의지하는 게 해탈이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하고, 요 상태를 삿띠 대신에 무명과 대응하는 것으로의 명, 그러면 명이 해탈을 의지한다라는 요 관점을 대응한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먼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에서 탐과 진으로 대응하는 요거를 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소하는 거죠. 그러면 제4선부터는 불고불락이라는 이 좀 더 내적인 이 느낌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그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에 대해서도 무명부가 작용을 하면 무명이 생겨나요. 이런 대응 관계를 말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무명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무명과 대응하는 것은 탐이요. 그럼 명이요. 그러면 이 명이라는 것은 이어가지고 해탈로 열반으로 이렇게 완성된다. 삶이 이렇게 향상되어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운나바바라문경과 같죠. 그러면 스님, 열반에게 대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반위사카요, 질문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질문들의 끝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반위사카요, 열반에 닿는 범행은 열반을 구원으로 하고 열반을 완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반위사카요, 그대가 원한다면 세존께 가서 이것의 의미를 여쭤보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는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담마딘나 비군이 제자니까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확인하세요. 그렇게 말해준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러자 위사카 남신자는 담마딘나 비구니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위사카 남신자는 담마딘나 비구니와 함께 나눈 우정의 대화를 그대로 모두 세존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자 세존은 위사카 남신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위사카여, 담마딘나 비구니는 현자이다. 담마딘나 비구니는 큰 지혜를 가졌다. 위사카여,
만약 그대가 나에게 이것의 의미를 물었다 해도 나도 그것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담마진나 비구니가 말한 것이 그것의 의미이다. 그러니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부처님이 담마진나 비구니의 답변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해석해냈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위사카 남신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여기까지 해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14번의 수업, 13주에 걸쳐가지고 교리문답의 큰 경과 작은 경, 8번 수업, 6번 수업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참, 박서연 부부님 오늘 좀 힘들었지? 그래도 있잖아요. 박서연 부부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이 공부를 듣고 참여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법운님 공부에 도움이 돼요. 앞으로 법운님이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날 그렇게 설명한 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아직은 법운님이 우리와 함께 공부를 쌓은 시간이 좀 작아서 오늘은 어려우셨을 거야. 그러나 내가 늘 시간을 더해야 한다 얘기하죠. 오늘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했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문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잘 설했습니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야지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야지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훌륭한 법의 등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함께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